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빌론입니다. 오늘은 그 아빠의 첫 돈 공부 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대해서 제가 필사한 내용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자분은요, 그 박성현 저자님이시고요. 이 아빠의 첫 돈 공부라는 걸 예스24나 이런 식으로 검색하셔서 꼭 한번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서 진작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하던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뒤로 미뤄지게 되다가 이제서야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첫 돈 공부, 이 책은 쉬우면서도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읽어드리자면, 그 은행의 판단 기준은 예금하는 사람인지 대출받는 사람인지가 아니라 은행에 이익을 주는 사람인지 위험이 되는 사람인지였다. 그러니까 은행이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는 이 사람이 예금을 하는 사람인지 대출을 받는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은행 자체에 이 사람이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아니면 위험이 되는 사람인지, 그게 이제 기준이 된다고 하고요. 이처럼 돈이 흘러가는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곧 돈을 지배하는 힘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비과세, 연금보험 상품 이런 내용도 있는데, 물가 상승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을 계산해서 빠뜨렸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이 비과세나 연금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을 계산해서 빠뜨렸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월급쟁이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월급의 노예로 사는 동안 앞으로 돈의 주인으로 살기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하는 것이었다. 최고의 노후 대비는 은퇴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하기 전까지는 월급쟁이라는 지렛대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야 하는 이유는 현재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에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걸 기억하라. 월급 수익률을 높여서 수익을 극대화할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었다. 바로 비용을 줄이는 것.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삶이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일하고 싶지 않을 때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삶이었다. 수많은 고민과 연구 끝에 나는 회사라는 우산 없이도 비를 맞지 않는 방법을 찾아냈다. 그것은 바로 경제와 금융에 대한 바른 이해가 기반된 투자와 재테크를 통해 실현되었다. 출근길에 승용차 대신 지옥철에 몸을 실어야 하지만 마음만은 2년 전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산뜻하다. 시간을 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한 그들 모두 노예일 뿐이다. 시간과 맞바꾸는 돈, 시간에 비례하는 수입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투자가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다. 그들은 돈을 버는 수단은 다름 아닌 돈이다. 그들은 돈의 주인이며 돈은 곧 그들을 위해 일하는 충실한 노예들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절약을 해야 할까? 부자는 가치가 오를 만한 자산에 돈을 투자하고, 가난한 사람은 즉시 가치가 하락하는 물건에 돈을 쓴다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부자들은 투자에 관대한 반면 소비에는 매우 인색하다. 내가 4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세운 규칙이 하나 있다. 아이들은 1년에 딱 2번만 원하는 장난감을 살 수 있다. 바로 생일과 크리스마스. 부자가 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내일 할 일을 오늘 하고 오늘 먹을 것을 내일 먹는 것이다. 이 말은 이제 탈무드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자동차세를 언제 납부하느냐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이 달라지는데 1월에 납부를 하면 1년분의 10%를, 3월에 납부를 하면 7.5%를, 그리고 6월에는 5%를, 9월엔 2.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세상의 불편한 진실 중 하나는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일은 너무 많지만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일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적다는 것이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려면 돈이 필요하며 돈을 얻으려면 돈에 관해 공부해야 한다. 주식 투자 전도사로 알려진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 리 대표는 자녀 사교육에 쓸 돈을 모두 주식을 사라고 말한다. 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평균 51만 5천 원이 사교육비로 지출되고 있다. 단, 이는 교재비와 방과 후 활동 참여비, 어학 연수비, 진로, 진학,
학습 상담비 등은 제외한 것이라고 하니 이들 모두 합친 경우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대충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존 리 대표가 말한 것처럼 자녀들에게 자녀가 들어가는 사교육비 수준의 돈을 아이들 명의의 예금 통장과 주식에 넣고 있다. 그리고 아이가 수학 공부를 하거나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에 돈과 경제 그리고 금융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더라도 정부가 엄청난 세금 부과 정책을 낸다면 하루아침에 내 통장도 통장이 될 수 있다. 세금처럼 반드시 납부해야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소비행위에서 10% 할인을 받는 건 앞서 설명한 연 10% 수익률의 투자 상품과 같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많은 사람이 재테크라고 하면 수익을 발생시키는 방향으로만 생각한다. 절약을 하거나 절제를 함으로써 고수익 투자 상품과 비슷한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걸 간과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빚이 되는 빚이라는 주제가 있는데요. 먼저 그 다큐 프라임의 자본주의라는 그 시리즈가 있는데 그걸 한번 여러분들께서 꼭 시청해 보셨으면 합니다. 돈은 그 중에 그 안에서 돈은 빚이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본주의 사회는 빚이 있어야 돌아간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었다. 내가 생각하는 빚은 두 가지다. 하나는 소비를 위한 빚, 다른 하나는 투자를 위한 빚. 할부로 자동차를 산다든지 신용카드로 옷을 산다든지 하는 행위는 전자에 속하며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임대용 아파트를 사거나 영업용 집기를 구매하는 등의 행위는 후자에 속한다. 소비를 위한 빚은 그냥 빚이다. 빚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며 결국 이자라는 비용의 형태로 당신의 재산을 야금야금 갉아먹을 것이다. 하지만 투자를 위한 빚은 빚이 될 수 있다. 또한 레버리지, 즉 당신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돕는 지렛대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주식 투자를 위해 기업의 재무제표를 살피다가 나는 자본가뿐만 아니라 부채도 기업의 자산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적잖이 혼란스러웠다. 부채, 즉 기업이 진 빚이 자산에 포함된다는 건 부채 역시 자본처럼 자산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다는 의미이므로 그 이유가 궁금해졌다. 아이러니한 것은 경제적 자유를 얻은 지금의 내가 예전에 가난한 노예 생활밖에 답이 없던 시절보다 더 큰 규모의 빚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부채보다 자산이 더 많기는 하지만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부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내가 짊어진 부채의 대부분은 부동산 자산의 일부이다. 아파트와 건물에는 나의 자본뿐 아니라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도 포함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물론 자금이 여유로울 때도 이자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부동산 대출을 받고도 곧바로 부채를 상환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은행의 대출 상품은 부동산이 부실 위험이 적고 안전하다는 이유로 비교적 낮은 금리의 이자율을 책정한다. 따라서 연 이자율 3%로 돈을 빌려서 이를 또 다른 부동산이나 주식, 펀드, 채권 등에 투자해 그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 대출금이야말로 투자 자금으로서의 효용, 즉 레버리지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수많은 기업의 전략이기도 하다. 기업들도 사업을 통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은행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 비용보다 더 크기 때문에 부채를 지렛대 삼아 사업을 전개해 나가지 않는가. 심지어 물가 상승으로 인한 화폐 가치의 하락, 즉 인플레이션이 부채의 크기를 줄어들게 만들기도 한다. 저축을 통해 낮은 이자율에 만족하며 은행에 돈을 묶어놓는 행위는 오히려 돈을 썩히는 결과가 될 수도 있지만 동일한 이유로 낮은 이자율로 빌린 은행의 돈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낮아진다는 걸 기억하자. 예를 들어 정부의 정책자금이나 현 직장에서의 특별 혜택 등으로 연 이자율 1%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1억을 빌렸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투자를 위한 빚은 무조건 빚이 되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다. 고금리의 이자 비용이 수반되거나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다시 오를 때까지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이자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 부자에겐 부러진 지렛대를 수리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자금이 넉넉하지만
빈자의 경우 지렛대가 한 번만 부러져도 그대로 치명적인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자.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빚을 최대한 견고하고 튼튼한 레버리지로 삼아 빚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현금은 무위험 수익성 자산이 아니라 무수익의 위험성 자산인 셈이다. 나는 주로 배당주 위주의 안정적인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하는 것이 나의 투자 원칙 중 하나이며 가능하면 시장의 변화로 인한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가끔 뉴스에서 주가 대폭락, 검은 월요일 같은 자극적인 멘트들이 쏟아져 나올 때는 월급날 직장인이 백화점에서 쇼핑하듯 주식 트레이딩 시스템에 접속해 폭락한 주식들을 사들인다. 내가 폭락장에서 즐거운 쇼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투자에 묶이지 않는 자산, 즉 현금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현금을 주식으로 바꾸어 놓았다면 폭락장은 그저 우울한 사건일 뿐 기회로서 활용할 수 없을 것이다. 부동산 투자 또한 마찬가지다. 아무도 일을 하지 않는 현금은 가치가 없지만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 준비 중인 현금은 큰 가치를 지닌다. 투자에 관해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투자를 위해 준비해 놓은 현금은 쓰레기가 아닌 황금이 된다. 현금은 소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투자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말자. 마이너스도 기회가 되는 신기한 자본주의. 빚은 투자를 위한 레버리지며 현금은 투자를 위해 대기 중인 충실한 노예다. 그런데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이 두 가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바로 은행의 대출 상품이다. 은행을 통해 비교적 낮은 금리의 이자 비용으로 대출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은행과 가까워진다는 건 곧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와 가까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은행의 여러 가지 대출 상품 중에 특히 마이너스 대출은 투자를 위해 현금을 대기시키기에 무척이나 효율적인 대출 상품이다. 마이너스 대출은 약정 금액 한도 내에서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데다 통장의 잔고가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의 이자 비용이 발생하지만 반대로 플러스일 경우에는 이자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정해진 한도 내에서 언제든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곧 주가 폭락과 같은 투자 타이밍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그 돈을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투자를 할 만한 대상이 없거나 투자 타이밍을 기다리는 동안, 즉 대출금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이자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마이너스 통장을 소비를 위한 통장이 아닌 투자를 위한 통장으로 만들어 둔다면 투자 활동에 좋은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 대출을 레버리지로 활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금리, 즉 이자 비용이다. 이자 비용이 투자 수익보다 현저하게 낮지 않다면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마이너스 대출을 투자가 아닌 소비에 사용해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빚이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빚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은행과 친해지는 법. 내 경우 달러에 투자하게 되면서 외환 거래가 잦아지다 보니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일이 많아졌다. 은행의 고객 등급과 신용 등급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은행은 고객이 해당 은행에서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금융활동을 했는지, 즉 그 은행에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 고객인지에 따라 등급을 산정하고 있었다. 예금 평균 잔액, 그리고 대출 평균 잔액, 외환 거래 실적, 급여 이체 여부, 거래 기간, 가입한 금융상품의 개수 등 다양한 항목에서 일정한 점수에 도달해야만 높은 고객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VIP 고객이 된다는 것, 은행과 친해지는 것을 넘어 은행으로부터 특별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는 자본주의 핵심 시스템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는 은행원에게 가장 빠르게 VIP 고객 등급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것은 이자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일반 입출금 통장에 3개월간 4천만 원을 넣어두는 것이라고 했다. 4천만 원을 다른 연 이자율이 2%의 예금 통장에 3개월 동안 넣어둘 경우 약 20만 원 정도의 이자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VIP 고객이 되기 위한 비용이 20만 원인 셈이다. 나는 VIP 고객이 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VIP 고객이 되어 은행과 거래하면서 좀 더 높은 예금 이자를 받고 좀 더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강력한 경쟁력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터였다. 나는 고객 등급 선정 항목 중 금융상품 개수라는 항목에 주목했다. 청약, 신탁, 투신, 방카슈랑스 등 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마다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은행원에게 내가 가입할 수 있는 모든 상품에 가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펀드 1만원, 퇴직연금 1만원, ISA 1만원 등 가능한 적은 금액으로 가장 많은 개수의 금융상품에 가입했다. 3개월 후 나는 그 은행의 VIP 고객이 되었다. 은행과 더 친해진 것이다. 신용 등급과 은행의 고객 등급이 바로 현대판 신분제도에 따른 등급이라고 할 수 있다. 최고 신용 등급인 1등급과 최저 신용 등급인 10등급의 대출 이자율 차이는 15% 정도다.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내 돈뿐만이 아니라 남의 돈, 즉 레버리지 역할을 하는 은행의 돈이 필요할 때가 많다. 이는 대출이라는 형태로 수급할 수 있는데 대출 이자 비용을 줄이는 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의 기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은행에서 좀 더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기 위해서는 높은 신용 등급과 은행의 고객 등급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2금융권에는 은행에서는 농협, 수협, 축협, 신협 같은 협동조합과 OK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과 같은 상호저축은행, 그리고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신한생명 같은 보험사가 해당한다. 이 다양한 금융기관들은 이름만 봐도 대략 구분할 수 있는데 상호에 땡협이라든가 영영저축은행, 영영보험, 생명, 그리고 화재 같은 명칭이 들어있다면 제2금융권 은행일 가능성이 크고 단순히 영영은행이라고 되어 있다면 제1금융권 은행일 가능성이 크다. 경제적 자유를 얻고 나서 시간은 더 많아졌는데 은행 대기 시간 오히려 줄어드는 아이러니함이라니. 자본주의는 돈 없는 사람에게는 가혹하지만 돈 있는 사람에게는 더없이 친절한 것 같았다. 내가 비밀을 하나 알려줄까? 은행 VIP 라운지 아들에게 하는 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진짜 은행과 가짜 은행이 있어. 나는 제1금융권 은행과 제2금융권 은행을 알아듣기 쉽게 표현했다. 내가 투자 자금을 노예라고 표현하게 된 것도 아이들이 동화책에서 보던 주인과 노예라는 개념을 흥미로워했기 때문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생겼는데 일할 노예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지? 그냥 은행에서 노예를 빌려다 쓰면 되지. 그럼 은행이 자기네랑 친한 사람들한테 노예들을 잘 빌려줄까?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잘 빌려줄까? 당연히 친한 사람들한테 잘 빌려주겠지. 바로 그거야. 은행의 VIP 고객이 되었다는 건 은행이 자신과 친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준 것과 같아. 은행은 친한 사람에게 더 많은 노예를 빌려주면서도 그 대가는 적게 받는데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노예를 많이 빌려주지도 않으면서 그 대가는 오히려 많이 받아.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은행 대출 자금을 저축은행의 고금리 특판 예금에 넣는다면 가능할 법도 하다. 불가능한 것을 얻으려면 불가능한 것을 시도해야 한다. 이는 미겔 데 세르반테스라는 분이 이야기를 한 내용이고, 자영업의 짧은 경험과 고찰 이후 나는 더 이상 자영업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자영업자는 월급쟁이의 안정성과 투자가의 자유 그중 어떤 것도 갖지 못하는 애매한 영역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만약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다면 하루빨리 내 소유의 점포에서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을 매매 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기 바란다. 장사를 하려거든 먼저 점포를 사야 한다. 나는 투기와 투자는 만약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아니냐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투자 대상에 인정하는 주식을 살 때는 자신의 자산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투기를 하면서 이를 투자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모두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도박판에서도 손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돈만 이용한다면 큰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걸 입증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은 물가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도 오르게 한다.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오른다는 건 기업의 매출을 상승시키는 일이고, 그에 따라 기업의 주가 역시 인플레이션에 따라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와 맥도날드, 면도기를 만드는 질레트 같은 회사들의 주식에 오랜 기간 투자에 큰 돈을 번 것은 운이 아닌 전략이었음이 분명하다.
나는 돈 버는 기회가 결코 먼 곳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마트에 가거나 TV를 보다가 잘 만들어진 상품이나 좋은 서비스를 발견하면 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주식을 살피는 버릇이 생겼다. 20년 후 삼성전자나 현대차처럼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아무도 모르게 꼭꼭 숨겨져 있을 가능성은 작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치킨을 튀기는 것보다는 치킨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훨씬 더 유리한 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월급쟁이와 자영업자에게 절대로 한 일 이상의 보상을 허락하지 않는다. 은행원은 결코 고객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힘들게 번 소중한 자산을 맡기면서 허술하게 체크하는 건 바빠도 귀찮아도 아닌 무지에서일 가능성이 크다. 나는 투자한 회사의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 아주 기본적이고 사소한 데이터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주식을 사고 팔았다. 빌딩형 주식으로 임대료 챙기기. 내가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리게 된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부동산이다. 다만 부동산은 임대형 자산이 아닐 경우에 매도, 즉 수익 실현을 하지 않으면 좀처럼 현금 흐름이 창출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다. 자산은 있으나 당장 쓸 돈이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현금 흐름 창출과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부동산뿐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투자 방식을 고려해야 했다. 은행의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면서도 부동산 투자처럼 안전하고 안정적인 투자처는 없을까? 고민 끝에 내가 찾은 투자 대상은 배당주였다. 우선 배당률이 높은 기업들을 조사했다. 상가 임대 수익률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그 대상이었다. 그리고 생각을 바꿔보았다. 내가 투자하려는 대상이 회사가 아닌 건물이라고 생각해 본 것이다. 이를테면 내가 삼성전자 주식이 아닌 삼성전자 빌딩을 산 것이라고 말이다.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꿈 중 하나는 건물주가 되는 것이다. 그저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뿐인데 매월 어김없이 세입자들이 꼬박꼬박 월세를 가져다주는 상상을 해보라. 생각만 해봐도 행복하지 않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물의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만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다. 왜? 내가 그 건물을 산 첫 번째 이유는 시세 차익이 아닌 임대 수익이기 때문이다. 물론 건물 가격이 많이 오른다면 차익을 남기기 위해 건물을 매도할 수도 있지만 매월 들어오는 월세를 생각하면 웬만큼 올라서는 팔지 않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우량주 배당주의 장점. 삼성전자 빌딩을 소유하게 된다면 어떨까? 실제 건물주보다 오히려 쉽고 편하다. 가치 하락에 대한 리스크는 삼성전자나 빌딩이나 진짜 건물이나 매 한 가지다. 오히려 삼성전자 빌딩은 진짜 건물과 비교할 때 훨씬 적은 금액으로 소유할 수 있으니 리스크는 더 낮다고 볼 수 있다. 더욱 매력적인 점은 공실 발생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고 월세가 밀릴 걱정이 없으니 독촉 같은 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큰 문제만 없다면 정해진 배당일에 정확하게 배당이 이루어질 테니 말이다. 또한 관리비나 노후에 따른 비용 발생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자산 보유 기간에 따른 보유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덤이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 나는 배당주에 투자한다. 주가의 등락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가가 내려갔다고 배당 수익이 줄어들고 주가가 올랐다고 배당 수익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정해진 배당 수익만 받는다면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이다. 주식 투자를 도박처럼 한다면 위험하지만 부동산 투자처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주식 투자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의 순자산에 비해 훨씬 낮은 가격에 지분을 획득할 수 있는 주식이 곳곳에 널려있다. 바로 PBR, Price Book Value Ratio, 주가 순자산 비율 1배 이하의 주식들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 경제적 자유의 핵심은 쓰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다. 완전한 이민이 아닌 1년에 3분의 1 정도 필리핀이나 베트남처럼 물가가 싼 곳에서 지낸다는 계획. 그때나 지금이나 필리핀의 물가는 여전히 한국보다 낮으며 무엇보다 지금은 필리핀에서도 한국에서 받는 금액의 수입을 만들어낼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그 방법이라는 바로 주식 투자다. 나는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투자자로 나서려는 사람들을 말리는 편이다. 결국 우리는 모두 회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만 한다. 30년 전에 100만원과 지금의 100만원의 가치가 다른 것처럼 한국에서의 100만원과 필리핀에서의 100만원의 가치는 다르다.
물가가 올라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는 방법에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불가능한 방법뿐만이 아니라 공간을 이동하는 실현 가능한 방법도 있다. 나는 지금까지 달러에 투자해서 손실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투자 성공률 100%라는 이야기다. 비결이 궁금한가? 그 비결이란 생각보다 간단하다. 아직 팔지 않은 주식은 손실이 아니듯 한 번 매수한 달러는 단 1원이라도 수익이 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팔지 않는다라는 투자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행했기 때문이다. 내가 사회 초년생이라면 1단계 급여 혹은 자영업을 통한 수입, 즉 노동을 통한 매월 현금 흐름을 만든다. 2단계 절약과 저축을 통해 투자를 위한 종잣돈을 모은다. 3단계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린다. 혹시 월급이 250만 원이 안 되더라도 나 같으면 별도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과 후에 대리운전을 통해서라도 월 250만 원 이상을 벌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사실 나 같으면 목공이나 타일 기술처럼 힘은 들어도 보다 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을 배워서라도 이보다 더 많은 현금 수입 창출을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단 자영업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회사에 들어가 버는 월급보다 자영업을 통해 버는 수입이 더 클 수도 있겠지만 이 시기에는 많은 수입보다 매월 예측이 가능한 안정적인 수입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단계 절약과 저축을 통해 투자를 위한 종잣돈을 모은다. 매월 노동을 통해 들어오는 수입이 생겼다면 이제는 절약과 저축의 과정으로 넘어가야 한다. 나 같으면 워렌 버핏의 조언대로 쓸 것 다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할 게 아니라 저축하고 나서 남은 돈을 있으면 쓰겠다. 이를테면 월 250만 원의 현금 수입 중에서 100만 원을 뚝 떼어 무조건 저축할 것이다.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데 미치는 영향 중에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시간이다. 따라서 목표한 종잣돈을 최대한 빨리 모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경험을 통해 알았다. 왜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종잣돈을 만들어야 하는지, 도대체 저축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수도 있다. 종잣돈을 모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아주 명확하다. 집을 사기 위해서다. 월가의 영웅으로 불리는 전설의 투자자 피터 린치가 그에 져서 피터 린치의 투자 이야기에서 가장 좋은 투자 대상으로 뽑는 건 부동산이다. 피터 린치가 말한 가장 기초적이면서 안전한 투자 대상은 바로 실거주용 주택이다. 실거주용 주택은 그 자체의 큰 금액의 투자금이 소요되지만 은행, 담보대출 같은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인생을 통틀어 가장 규모가 큰 투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내가 생각하는 실거주용 주택의 또 다른 장점은 심리적 안정이다. 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리라 마음먹은 사람이라면 굳이 그 시작을 어렵고 복잡하고 실패 가능성이 크고 위험한 투자 대상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 집을 산 이후의 포지션. 1억 원의 빚이 생겼으니 갚아야겠다고? 그러지 말자. 그렇게 마련한 집은 은행이 나에게 임대해준 집일 뿐이며 대출금을 갚을 필요도 갚아서도 안 된다. 비교적 저렴한 은행의 월세는 장기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대출 원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나중에는 나에게 그리 큰 돈이 아니게 될 가능성 또한 크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내 현금 자산의 가치도 떨어뜨리지만 내가 빌린 돈의 가치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빚은 잘만 이용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단히 유용한 무기가 된다. 대략 4년이라는 고단한 기간 중에 종잣돈 마련해야 할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바로 돈에 대한 공부다. 내가 만약 이와 관련된 지식과 노하우마저 제로가 된 자산처럼 모두 잊어버렸다고 가정하면 나 같으면 이렇게 공부할 것이다. 먼저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인터넷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는 것을 시작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도서관이나 서점에 들려 경제와 금융, 재테크에 관련된 책을 읽을 것이다. 그렇게 1년 정도를 보내며 기본적인 개념이 잡혔을 쯤에는 투자에 관한 책, 특히 주식 투자에 관한 책들을 읽기 시작할 것이다. 4년이라는 기간은 꽤 긴 기간이므로
일주일에 한 권씩만 읽어도 1년이면 50권, 4년이면 200권 정도의 책을 읽을 수 있다. 명심하자. 대부분의 부자는 그들의 선배 부자들의 조언, 즉 책을 통해 부자가 되었다는 방법을 책을 통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습득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3단계.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린다. 절약의 기술이 늘고 내 직장만으로 인해 주거비용이 감소했다면 매월 150만 원 이상의 150만 원 이상이 남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었다면 나 같으면 더 이상 저축 따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쓴 것이 방어 기술이었다면 이제 공격 기술을 시도할 시기가 도래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아빠의 첫 돈 공부. 이 책은 제가 여러 금융서적이나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도 탑3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탑3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귀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꼭 이 책을 읽어보시고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컨텐츠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